한반도 상공에서 갑자기 밤하늘이 대낮처럼 밝아졌습니다. 수만 도의 열기를 뿜어내며 떨어지는 불덩어리가 서울 상공을 통과하고 있죠. 크기는 축구장만 하고 속도는 총알보다 100배 빠릅니다. 충돌까지 남은 시간은 단 2초, 경고 사이렌이 울릴 시간도 대피할 시간도 없습니다. 이건 상상이 아니라 언제든 벌어질 수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렇다면 정말로 별똥별이 우리나라에 떨어진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오늘은 이 충격적인 시나리오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별똥별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아마 대부분은 밤하늘을 수놓는 낭만적인 장면을 생각하실 겁니다.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는 동화 같은 이야기도 있죠. 하지만 과학적으로 보면 별똥별은 우주에서 날아온 암석 덩어리가 대기와 마찰하면서 타는 현상입니다. 대부분은 손톱만 한 크기라서 대기권에서 완전히 타버리지만 가끔은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거든요.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운석이 떨어진 기록이 여러 번 있습니다. 1943년에는 경남 진주에 운석이 떨어졌고 2014년에는 경기도 양주에서 주민들이 운석 파편을 발견했죠. 2017년에는 지리산 상공에서 거대한 불덩어리가 목격됐는데 이건 대기권에서 폭발한 작은 소행성이었습니다. 다행히 이런 사례들은 모두 인명피해 없이 지나갔지만 만약 더 큰 물체가 떨어졌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볼까요? 우주에서 떨어지는 물체가 얼마나 위험한지 실감하시나요? 크기별로 나눠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먹만 한 운석이 떨어진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정도 크기면 대기권을 통과하면서 대부분 타버리지만 일부는 지표면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속도는 초속 15km에서 20km 정도인데 이게 얼마나 빠른 건지 감이 안 오시죠? KTX가 시속 300km니까 이건 그보다 180배 빠른 속도입니다. 이런 작은 운석이라도 건물 지붕을 뚫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2013년 러시아 첼야빈스크에서는 지름 17m 정도의 운석이 상공에서 폭발했는데 그 충격파만으로도 7,000개가 넘는 건물이 파손됐고 1,500명이 다쳤거든요. 유리창이 산산조각 나면서 파편에 맞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정도 크기의 운석도 이렇게 무섭지만 정말 문제는 더 큰 것들이죠. 이제 축구장만 한 크기의 운석을 생각해 봅시다. 지름이 100m에서 150m 정도 되는 암석 덩어리가 한반도로 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대기권 진입 순간부터 엄청난 마찰열이 발생합니다. 표면 온도가 섭씨 2000도에서 3000도까지 올라가면서 주변 공기를 가열하죠. 밤이라도 반경 수십 킬로미터가 대낮처럼 밝아질 겁니다. 충돌 직전 3초, 한반도 전역에서 이 불덩어리를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을 가르는 거대한 화구가 수백만 명의 눈에 동시에 포착되죠. 그리고 2초, 대기권을 뚫고 내려오면서 발생하는 소닉붐이 귀청을 찢을 듯한 폭음을 만들어냅니다. 1초, 이제 충돌이 불가피합니다. 그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서울 한복판에 떨어졌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충돌 순간 발생하는 에너지는 핵폭탄 수십 개가 동시에 터진 것과 맞먹습니다. 충돌 지점에서 반경 3km 안의 모든 것이 순식간에 증발하죠. 건물도, 도로도, 나무도, 사람도 흔적 없이 사라집니다. 충돌 지점의 온도는 태양 표면보다 뜨거운 수만 도까지 치솟거든요. 반경 3km에서 7km 사이는 완전 파괴 구역입니다. 충격파가 음속의 몇 배 속도로 퍼져나가면서 모든 건물을 무너뜨리죠. 콘크리트 건물도 종이처럼 찢어지고 철골 구조물도 휘어집니다. 이 구역에 있는 사람들은 충격파에 날아가거나 무너진 건물에 깔릴 겁니다. 생존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죠. 7km에서 15km 구역은 심각한 피해 지역입니다. 건물 유리창이 모두 깨지고 낮은 건물들은 무너집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뜨거운 파편들이 도처에서 화재를 일으키죠. 이 구역의 사람들도 대부분 다치거나 목숨을 잃을 겁니다. 충격파에 날아온 물체에 맞거나 깨진 유리에 베리거나 화재에 휩싸이는 거죠.
15km 밖에서도 피해는 계속됩니다. 폭발음이 귀를 멍하게 만들고 진동이 건물을 흔들죠. 창문이 깨지면서 사람들이 다치고 정전이 발생합니다. 혼란 속에서 교통사고가 속출하고 통신망이 마비되면서 구조 요청조차 제대로 못할 겁니다.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충돌로 인해 수백만 톤의 먼지와 잔해가 하늘로 솟아오르거든요. 이 물질들이 상층 대기까지 올라가면서 거대한 구름을 만들죠. 반경 50km 안이 한순간에 어둠에 휩싸입니다. 낮인데도 밤처럼 캄캄해지는 겁니다. 충돌 지점에는 거대한 구덩이가 생깁니다. 깊이는 수백 미터, 지름은 2km에서 3km 정도 될 거예요. 이 구덩이 주변으로는 녹아버린 암석이 용암처럼 흐르고 지하에서 올라온 뜨거운 가스가 분출하죠. 마치 화산이 폭발한 것 같은 광경이 펼쳐질 겁니다. 그럼 한반도 다른 지역은 어떻게 될까요? 부산에서도 서울에서 터진 폭발음이 들릴 겁니다. 지진파가 한반도 전체를 흔들면서 건물에 균열이 가고 물건들이 떨어지죠. 창문이 덜컹거리고 사람들이 공포에 떨 겁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모르는 채로요. 제주도에서도 하늘이 이상하게 밝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수평선 너머에서 거대한 버섯구름이 올라오는 게 보이죠. 몇 분 후에는 굉음이 들려오고 바다가 들썩입니다. 만약 충돌 지점이 서해안이었다면 쓰나미가 발생해서 해안 도시들이 물에 잠길 수도 있거든요. 충돌 후 몇 시간이 지나면서 2차 피해가 시작됩니다. 하늘로 올라간 먼지와 재가 바람을 타고 한반도 전역으로 퍼지죠. 햇빛이 차단되면서 기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여름이어도 겨울처럼 추워질 수 있어요. 식물들이 광합성을 못하게 되면서 농작물이 죽기 시작하고요. 대기 중에 떠다니는 미세한 입자들이 숨쉬기를 힘들게 만듭니다. 마스크 없이는 밖에 나갈 수조차 없죠. 빗물에는 독성 물질이 섞여서 마실 수도 없게 됩니다. 강과 호수도 오염되면서 식수 공급이 끊기고요. 병원은 부상자들로 넘쳐납니다. 하지만 전기가 끊기고 물자가 부족해서 제대로 된 치료를 할 수 없죠. 도로가 파괴되고 다리가 무너져서 구조대도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헬기로 물자를 실어 나르려 해도 하늘에 떠다니는 먼지 때문에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요. 경제는 완전히 마비됩니다. 서울이 파괴되면서 정부 기능이 멈추고 금융 시스템이 작동을 멈추죠. 공장들이 가동을 중단하고 물류망이 끊기면서 식료품과 생필품이 동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식량을 사재기하고 약탈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통신망도 큰 타격을 입습니다. 기지국이 파괴되고 해저 케이블이 끊기면서 인터넷과 전화가 먹통이 되죠. 가족과 연락할 수 없고 외부 세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혼란과 불안만 커져갈 뿐이죠.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햇빛이 계속 차단되면서 기온이 더 떨어지고 농작물은 더 이상 자라지 못하죠. 가축들도 먹이가 없어서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식량 부족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면서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해요. 방사능 문제도 걱정입니다. 운석이 원자력 발전소 근처에 떨어졌다면 시설이 파괴되면서 방사능이 누출될 수 있거든요. 바람을 타고 퍼진 방사능 물질이 넓은 지역을 오염시키고 그 지역은 수십 년 동안 사람이 살 수 없게 될 겁니다. 국제적인 영향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반도에 이런 재앙이 닥치면 주변 국가들도 영향을 받죠. 중국과 일본에도 먼지 구름이 퍼지면서 하늘이 어두워지고 기온이 떨어집니다. 세계 경제에도 큰 타격이 가해지면서 주식 시장이 폭락하고 무역이 중단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을까요? 다행히 과학자들은 이런 위험을 미리 감지하고 대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NASA를 비롯한 각국의 우주기관들이 지구 근처를 지나가는 소행성들을 24시간 감시하고 있죠. 현재까지 지름 1km 이상 되는 위험한 소행성의 90% 이상을 추적하고 있거든요. 2022년에는 아주 흥미로운 실험이 있었습니다. NASA가 다트라는 우주선을 쏘아 올려서 소행성과 충돌시킨 거예요. 목적은 소행성의 궤도를 바꿀 수 있는지 확인하는 거였죠.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소행성의 속도가 바뀌면서 궤도가 살짝 틀어진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만약 지구로 향하는 소행성을 미리 발견하면 이런 방법으로 궤도를 바꿔서 충돌을 피할 수 있거든요. 몇 년 전에 발견만 한다면 아주 작은 힘으로도 궤도를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마치 달리는 기차의 방향을 바꾸려면 선로를 미리 바꿔놓는 것과 비슷하죠. 우리나라도 이런 노력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이 소행성 관측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위험한 천체들을 추적하고 있죠. 국제협력 네트워크에도 참여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요. 작은 나라지만 우주 방어에 기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100% 안전한 건 아닙니다. 갑자기 나타나는 소행성도 있거든요. 태양 쪽에서 오는 소행성은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태양빛이 너무 밝아서 망원경으로 관측하기 힘들거든요. 2013년 러시아에 떨어진 운석도 아무도 미리 발견하지 못했죠. 그럼 만약 경고를 받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부는 긴급 대피령을 내릴 겁니다. 예상 충돌 지점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사람들을 이동시키죠. 지하 대피소를 개방하고 식량과 물을 비축합니다. 하지만 수백만 명을 단시간에 대피시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개인적으로도 준비할 게 있습니다. 비상 배낭을 항상 준비해 두는 거죠. 물, 통조림, 손전등, 라디오, 구급상자, 현금 등을 넣어두면 됩니다. 가족끼리 대피 계획을 세워놓는 것도 중요하고요. 비상 연락망을 만들어서 헤어져도 서로 찾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사실 축구장만 한 운석이 떨어질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2000년에서 3000년에 한 번 정도 일어날 일이거든요. 우리 세대에 일어날 가능성은 0.03%도 안 됩니다. 하지만 확률이 낮다고 해서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니에요. 공룡을 멸종시킨 것처럼 지름 10km급 소행성이 떨어진다면 그건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류 전체의 생존이 위협받죠. 충돌 순간 발생하는 에너지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10억 배에 달하거든요. 한반도에 이런 거대 소행성이 떨어지면 충돌 지점에서 수백 킬로미터가 완전히 파괴됩니다. 남한 전체가 순식간에 불바다가 되죠. 북한도 큰 피해를 입을 겁니다. 중국 동북부와 일본 서부도 엄청난 피해를 보고요. 충격파가 지구 전체를 돌면서 모든 대륙에 지진을 일으킵니다. 쓰나미가 태평양과 대서양을 가로지르면서 해안 도시들을 집어삼키죠. 화산들이 동시에 폭발하기 시작하고 지각이 갈라지면서 용암이 분출합니다. 하늘로 솟아오른 수십억 톤의 먼지와 재가 태양을 완전히 가립니다. 지구 전체가 어둠에 휩싸이면서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죠. 한여름에도 영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몇 년간 지속되면서 식물들이 대부분 죽고 초식 동물들이 사라지고 육식 동물들도 굶어 죽게 됩니다. 인류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고 식량이 바닥나면서 대부분의 인구가 굶어 죽을 겁니다. 살아남은 사람들도 추위와 질병으로 고통받죠. 문명이 완전히 무너지고 인류는 원시 시대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이런 크기의 소행성 충돌은 수백만 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한 사건입니다. 과학자들이 추적하는 대형 소행성 중에서 가까운 미래에 지구와 충돌할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적어도 앞으로 100년 동안은 안전하다는 거죠. 하지만 우주는 넓고 우리가 모르는 소행성도 많습니다. 혜성처럼 갑자기 나타나는 천체도 있고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계속 하늘을 관측하고 새로운 감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주 망원경을 더 많이 띄우고 인공지능으로 위험 천체를 자동으로 찾아내는 시스템도 만들고 있죠. 국제협력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소행성 충돌은 어느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니까요. 유엔 산하에 소행성 대응 기구도 만들어졌습니다. 각국이 정보를 공유하고 위기 상황에 함께 대응하기 위해서죠. 기술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핵폭탄으로 소행성을 파괴하는 방법, 레이저로 표면을 녹여서 궤도를 바꾸는 방법, 태양광 돛을 달아서 밀어내는 방법 등 여러 아이디어가 연구되고 있거든요. 아직은 실험 단계지만 언젠가는 실전에 쓸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소행성은 위험만 되는 건 아닙니다. 귀한 자원이 될 수도 있거든요. 소행성에는 금, 백금, 희토류 같은 귀한 광물이 풍부합니다. 어떤 소행성 하나의 가치가 수조 원에 달할 수도 있죠. 미래에는 소행성 채굴이 새로운 산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우주 여행에서 가장 필요한 게 물인데 소행성에서 얻을 수 있다면 우주 개발이 훨씬 쉬워지죠. 화성 여행을 갈 때 지구에서 물을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소행성에 들러서 보급할 수 있는 겁니다. 과학자들은 소행성이 지구에 생명을 가져다 줬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수십억 년 전 소행성들이 물과 유기물을 실어 나르면서 생명 탄생의 재료를 제공했다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생명을 만든 것도 멸종시킨 것도 소행성인 셈입니다. 그래서 소행성은 우리에게 경고이자 기회입니다. 잘못하면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지만 잘 활용하면 우주 시대를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죠. 중요한 건 준비와 연구를 계속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가끔 별똥별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때 소원을 빌어도 좋지만 이게 우주에서 날아온 물체라는 걸 기억하세요. 우리가 사는 지구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우주가 얼마나 경이롭고도 위험한 곳인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